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숭실대학교의 서철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선전력 전송의 어제와 오늘인데요. 제가 무선전력 전송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에 소개한 지가 올해로 한 17년째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무선전력 전송이 어떻게 변화했나 그거를 한 40분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우선 무선전력 전송 일반적인 내용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다음에 메타물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공진 방식을 이용해서 자동차와 핸드폰 어떻게 충전했나 그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AI가 이제 대두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회피해 가지고 무선 전력이 가능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인체 우리가 사람 그 임플란트 의료기기에 무선 전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홈에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어떻게 전력 전송하냐. 만약 우리가 TV까지 무선 전력이 되면 우리가 많은 라인들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실내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내부에 있는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그 기구들 어떻게 충전하는 문제도 지금 시행이 또한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의료기기까지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충전돼서 이제 우리 인체 우리가 이제 생활 전반적으로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무인 항공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주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함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무선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해서 지금은 요즘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제 무인 항공기라든지 그리고 우주선을 갖다가 무선으로 충전하는 게 큰 이슈가 돼 가지고 미국에서 대규모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이제 전력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 크게 이제 두 분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냐 그 라디에이션 방식하고 비라디에이션 방식. 라디에이션 방식은 우리가 통신처럼 이제 우리가 그 통신 신호를 쏴주듯이 그러한 방사형으로 쏴주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건 우리가 원거리 무선 충전에서 많이 쓰여서 이거는 우리가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이용하면 우리가 수백 킬로까지 우리가 전력 전송이 가능하지만 이제 요건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방식 우리 인덕션 방식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효율은 90% 이상 되지만은 대신 우리가 거리가 아주 짧다는 그러니까 수센치 이내라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방식 우리가 커플링 방식하고 레조넌스 방식 이 방식은 우리가 앞서의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우리가 거리도 한 수십 메타까지 가능하고 효율도 우리가 한 중간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1899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보스턴에 있는 워덴 클리프라는 데서 우리가 무선 전력 전송을 처음 실험했어요. 요게 거리가 25마일이니까는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구를 이 사람이 켰습니다. 이
테슬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니콜라라는 회사도 생겨가지고 서로 두 개 회사가 아주 그냥 경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이 처음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그 1899년 처음 나왔지만 그 우리가 1945년 2차 세계대전까지는 우리가 전력을 무선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성공했지만 대신 이제 무선화된 전력을 다시 우리가 DC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1964년 돼서 비로소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 방법이 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주선이라든지 우리가 그 새틀라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상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그러한 방법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컨버팅해가지고 지상으로 쏴주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그러한 전력 전송 방법이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낙토까지 우리가 무선으로 전력 전송하고 우리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풍력발 정도는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이제 나오게 돼서 좀 더 생활적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덕션 방식인데 이게 인덕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송신부의 자장을 수신부의 자장으로서 유도시킴으로써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효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이지만은 대신 거리가 수센치 이내로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거리적인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라든지 우리가 카메라든지 이런 칫솔이라든지 이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덕션 방식은 우리가 효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충전거리 짧아서 우리가 최근에 2008년도 2007년도에 미국의 위트리시티에서 나온 공진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리가 한 20m도 가능하고 그리고 효율은 한 15% 20%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만 골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공진. 그래서 우리가 공진 방식이라 서로 이제 송신부와 수신부가 서로 공진 내지 커플링 가능하면 우리가 그 수신이 되고 똑같은 거리일 때도 우리가 서로 이제 공진 현상이 안 되면은 송신이 안 되는 그런 방법.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가 실외 무선 전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그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트래픽에서 우리가 IC 카드에 사용되는 우리가 인덕션 무선 전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2011년대 2004년대 일본 그 버스에서 이제 충전을 처음으로 이제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위 말해서 NTT에서 이제 패드에다 요걸 이제 그 핸드폰을 갖다가 충전한 내용입니다. 자, 요건 이제 그 닛산에서 2011년도에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을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레조넌스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패드를 갖다 충전한 그런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자기장 공식 우리 인덕션 방식 이제 소위 그 보면 우리가 저희 나라에서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애틀이라든지 그리고 캐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표준화라든지 이런 시제품이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은 이제 사실 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인덕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와이어리스 파워 컨소시엄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WPC란 그런 단체가 우리가 인덕션 방식에 대한 세계 표준을 2008년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매년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LG 여러 기업에서 여기에 이제 참석하고, 그리고 우리 그 정부에서도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해서 활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진 방식인데, 우리가 삼성하고 퀄컴이 우리가 그 표준화를 주도해서 이제 시행을 2012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요 공진 방식의 그 소위 말해서 AWA4 요거는 좀 시장은 굉장히 출발은 이제 화려하게 했는데, 아까 앞서의 그 WPC에 보면 좀 활동이 좀 미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뭐 삼성전자라든지 퀄컴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이제 2012년도에 해가지고 출범했지만은 좀 활동이 좀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수요를 보면 이제 2014년도에 한 5조에서 2019년도에 한 16조에서 우리가 시장이 올해는 한 40조 정도로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주로 이제 그 아시아 퍼시픽하고 북미에서 주로 이제 한 거의 70% 이상이 북미하고 우리가 아시아 퍼시픽에서 우리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공진연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해서 자동차와 핸드폰에 실제 우리가 적용한 예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메타물질이란 걸 우리가 무선 전력 전송에 이용했는데, 메타물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안 쓰면 이런 우리가 빔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지만, 우리가 메타물질을 갖다 이렇게 이용하면 빔을 일정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둘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메타물질은 우리가 유전율하고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쫙 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율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메타물질을 안 쓸 때 이 빔이 우리가 옴니버스로 이게 퍼져가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타물질을 씀으로써 이렇게 빔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효율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물질 안 쓸 때 우리가 그 자동차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40cm, 30cm, 20cm, 10cm에서 우리가 효율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거리가 짧을수록 우리가 소위 말해 스플리트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효율이 급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메타물질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우리 효율을 갖다가 올리면 보면 우리가 40cm에서 90% 그리고 15cm에서 95%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40cm, 30cm, 20cm, 15cm 거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일정한 효율을 얻어서 우리가 그 자동차 충전이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한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가 그 휴대폰을 어떻게 충전했는가를 이제 쭉 설명해. 이것도 우리가 메타물질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율이 0인 걸 이용했고 우리가 기판을 우리가 TLC라는 기판을 사용했고 우리가 사이즈는 14cm by 21cm 그리고 주파수는 우리가 6.78메가에 맞게끔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효율이 우리가 50%에서 한 60%까지 얻는 10cm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우리가 메타물질 안 쓰는 우리가 송신부인데, 요거는 우리가 리치와를 이용해서 우리가 4톤을 이용해서 사이즈는 우리가 140 210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 타코니키 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기본 송신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수신부를 만들었는데, 수신부 사이즈는 우리가 50mm 바이 700mm 바이 0.78mm고, 그리고 코일은 우리가 우리가 쿠퍼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자, 요런 사이를 우리가 그 송신부하고 이런 송신부하고 수신부를 갖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물질 기본 송신기를 했을 때 효율을 보면 우리가 10cm에서 25%, 우리 11cm에서 20%, 그리고 15cm에서 한 6%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타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송신부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송신 구조에서 요렇게 이러한 송신부와 이런 수신부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험했는데, 자, 그때는 우리가 효율이 54%, 60% 해가지고 효율이 현격하게, 그러니까 15cm에서 45%라는 그런 효율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인덕션 방식은 우리가 감히 10cm, 15cm를 허용할 수 없는데, 공진 방식은 우리가 15cm에서 거의 45%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을 얻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두 개를 우리가 그 고전적인 방법하고 우리 그 메탈 썼을 때하고 두 개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실내 복잡한 전파 환경에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선전력 전송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이 뭐냐면 인체에 대한 어떤 해가 없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관점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 여기에는 우리가 인체의 영향이 적은 우리 중거리 무선전력 전송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럼 전파를 어떻게 사람을 피해가게 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개발까지 이제 최근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로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장을 회피할 수 있는 적응 빔포밍 기술을 갖다가 무선전력 전송에 도입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우리가 이런 송신부에서 수신부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송신기에서 파일럿 신호를 갖다가 전송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전파의 최적을 탐색하고, 그걸 갖다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적응 빔 스티어링 기술을 갖다 안테나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중 수신기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새 AI 기법이 도입돼 가지고 좀 더 사람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일럿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채널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에 최적화된 빔 경도를 갖다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적 경도를 위해서 우리가 소위서 이제 저기서 적응 빔 스티어링 기술을 갖다가 구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을 피해서 이게 전파를 전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소위 말해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사람 피해 그런 내용을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오메디칼 쪽, 우리가 사람 인체에 대한 우리 인체 내장형, 소위 말해서 사람에 대한 무선전력 전송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배경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임플란트, 사람 몸속에 있는 임플란트 충전할 수 있는 미드필드 방법에 대해서 응용하고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우리가 전력 용량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조그만 용량에 배터리 비중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 배터리 수명이 다 하면 뭡니까? 주기적 배터리를 갖다 교체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조금은 요건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송 전력이고 Y축은 우리가 서비스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보통 우리가 100mm하고 그리고 거리는 한 2.5cm 내에 우리가 전력을 소비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덕티브 커플링 방식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전력 용량 한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우리가 미드필드 방식이 우리가 많이 쓰이고 또한 우리가 파필드 방법도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그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 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임플란트들이 많이 우리가 전자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기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극이라든지 오실레이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우리가 무선 통신 시스템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전부 다 유선화돼 가지고 이 유선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그런 와이어들이 우리가 감긴다든지 그리고 와이어에 대한 어떤 감염 우리가 사람 몸속에 들어갈 때 어떤 감염 문제가 굉장히 큰데 기존의 거는 우리가 감염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체의 내장에 우리가 임플란트들은 우리가 배터리가 굉장히 벌키하고 그리고 그 배터리가 담을 수 있는 전력이 한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나온 방법이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팅인데 에너지 하베스팅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굉장히 수 마이크로와트밖에 안 되는 너무 전력이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선 전력 전송의 방법이 이제 여기에 이제 도입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니어필드 커플링이라든지 그리고 미드필드라든지 파필드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요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던 방법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주파를 이용한 인덕티브 커플링 방식이 우리가 많이 쓰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약점이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체 몸에서 우리가 손실 없지만은 인체 몸에 전력이 저장되고 우리가 전파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단점이 이게 송신부와 수신부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필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주파수를 갖다가 2.5개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좋은 게 우리가 수신부 안테나 사이즈가 우리가 한 2.5개가 되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 주파수에는 우리가 인체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우리가 소멸되고 그 소멸된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그 세포를 갖다 히팅시키는 그러한 나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은 우리가 인체 표면의 의료기기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충전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 최근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드필드 방식을 이용한 우리가 무슨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옵티멀 주파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리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체 몸에 적어도 5cm, 10cm 내에 우리가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수백 개, 수십 회까지 향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미드필드란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람다 이내, 우리가 그 6분의 람다 이내를 갖다가 우리가 니어필드라고 그러고, 우리가 2람다 이상을 갖다가 파필드라고 합니다. 그 중간 1람다하고 2람다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미드필드라고 이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니어필드 커플링 방식 쓰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송신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심정이 있는데 거의 파워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미드필드 소스로 가지고 하면 우리가 사람에서부터 사람 심장까지, 보통 사람 심장 한 5cm 보고 있는데 5cm까지 우리가 파워가 이렇게 충전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미드필드에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각 매질에 사람 몸 매질에 따른 어떤 사람 폐라든지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그 해당되는 우리가 옵티멀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그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인체의 각 부분의 유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 유전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서 우리가 옵티멀 프리퀀시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우리가 인체별로 우리가 피는 우리가 3.5기가고 뼈는 우리가 3.8기가, 그리고 뇌는 우리가 4.23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근육은 6기가, 그리고 하트는 우리가 뭐 3.8기가 해가지고, 그리고 폐 쭉 해가지고 간 해가지고 각 옵티멀 주파수가 다 우리 저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일반적인 소스로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송신부에서 이제 사람 심장까지 파워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옵티멀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송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꼭 이런 구조를 가져야지 우리가 옵티멀 우리가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스탠포드의 아다픈 교수가 만든 이제 옵티멀 소스가 돼. 요건 이제 옵티멀 소스고 밑에는 이제 티슈가 돼 가지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저희 실험실을 우리가 심장까지 우리가 가는 그러한 옵티멀 소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의 1.5기가의 옵티멀 소스를 해 가지고 저희 실험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5cm까지 우리가 거의 5.6mm까지 5.6mm까지 우리가 전력을 전송했는데 실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는 우리가 한 8마이크로와트면 우리가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드필드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내시경에 관한 그럽니다. 이제 내시경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심장이면 심장 아니면 간이면 간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그 내시경은 우리가 위를 거쳐서 그리고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이런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분이 해당되는 옵티멀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테나는 우리가 광대역을 가져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 파워는 우리가 옴니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는 작아야 되던 그러한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옵티멀 소스를 갖다가 만들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진 포인트가 우리가 1.1기가하고 1.25기가 두 군데 더블 공지 떠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서 교수님 양력을 발표를 안 해드렸는데 서 교수님은 전임 전자파학회 학회짐이셨고요. 지금 이쪽 무선전력 전송 분야의 거의 그 선진 교수님이신데요. 그 혹시 약 7분 정도 그 여유가 있는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지금 그 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자체가 그 전체적인 무선 전력 전송 분야의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할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그 아, 무선 전력 전송의 레귤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데요. 그 지금 그 각 그 어플리케이션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술 기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음 세션에 나올 텐데 그 고민했던 부분 하나가 그 적용 분야에 있어서 네. 지금 다 그 인체 분야 같은 경우 상에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맞습니다. 전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인체 영향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그 피해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레귤레이션 면에서 상당히 그 강한 그 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미국에서 그 요런 그 가장 큰 회사가 메디트론이라는 회사인데 아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무선 전력을 이용한 내시경 같은 거는 이제 그 거기서 개발했고 한국에서 뭐 아직까지 이제 그 학교 실험실 레벨에서 이제 그 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 병원하고 이제 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은 뭐 우리가 그 정부에 찾아가서 이걸 표준화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까지는 안 되고 그냥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개발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부기관이 있지만 제가 죄송한 얘기드리지만 이거 좀 허가받고 그 기술을 그 인증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은 따로 없을 것 같은지. 많죠. 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우리 정기연구원에 박진 박사가 계시지만은 그동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그 의료기기 그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다 우리 표준화를 갖다가 그 요청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모바일 쪽은 우리가 정부에다 많이 이제 요청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인증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그 바이오메디컬 쪽은 이제 퍼포먼스 이제 확립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 표준화라든지 그 인증에 대해서 많이 요청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예. 질문 두 개나 있네. 먼저 하시고 질문이 예, 계속 교수님, 생기시네.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인덕티브 커플링이랑 레조넌스 커플링 모두 그 위치에 따라서 네.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네. 메탈 머티리얼을 이용하면 좀 위치가 좀 틀어져도 효율이 좀 기존 방식보다 더 좋은지 좀 궁금해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메탈 서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방법의 차이. 우리가 인덕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송신부에 우리 자기장을 수신부에 어떤 유기시켜서 전력을 보내는데 그 방법 같은 거는 우리가 송신부와 수신부가 틀어지면은 많이 효율 차이만 나지만 우리가 이제 커플링 방식이나 우리가 레조넌스 방식을 쓰면은 어느 정도 얼라이먼트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효율이 어느 정도 그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한 뭐 30% 정도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한 10%그 전력 차이가 그러니까 효율 차이가 만약에 똑바로 됐을 때는 한 50%면은 약간 틀어졌을 때는 한 40% 된다든지 한 40% 된다 그러는데 인덕션 방식은 효율이 안 나오는데 커플링 방식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송신부 그 수신부가 온라인 안 만날자도 어느 정도 효율이 그 보존됩니다. 네. 기존의 방식보다 효율이 더 좋은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렇죠. 아까 여기 보면은 이 껐네. 잠깐만. 예, 그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도 네. 그전보다 이제 효율이 더 괜찮아지는지.
그 실제로 좋아진 것처럼 아까 발표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이제 네. 물론 이제 그 네. 거리에 따라서 이제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좀 좌우로 틀어져도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그 일반적으로 인덕티브 커플링은 조금만 틀어줘도 확그 그렇죠. 많이 차이 나죠. 예. 요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레조넌스 방식인데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 가지고 실험했는데 휴대폰 가지고 보면 이제 요게 15cm 거리 떨어져서 이제 45% 효율 나왔거든요. 이때 나왔지 만약에 한 어느 정도 그 온라인이 이제 틀어지면은 여기서 한 40% 된다든지 약간 틀어지는데 인덕티브만 틀어지면은 거의 안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15cm일 때 정도였으니까. 네. 저기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간단하게 네. 하나 질문하시고 끝내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그 강연 잘 들었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바이오메디컬 쪽이랑 전파 기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혹시 최근에는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네네.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혹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좀 이제 무선이랑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쪽이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예예. 다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예. 혹시 최근에 보신 좀 흥미로운 산업계나 아니면 학계에서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바이오메디칼 무선적 전송 쪽으로 이제 그 하는 연구센터를 운영했는데 거기 이제 서울대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서울대에서 그 서종모 이제 그분이 이제 인공망막 쪽에 인공망막 쪽하고 뇌 쪽에 이제 요걸 적용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분이랑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 인공망막 쪽에 아마 요걸 적용한 아마 실험 그 내용들이 아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